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제 식민지 시기 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제가 우리를 어떻게 지배했는가, 어떻게 통치했는가 하는 부분은 이미 다 봤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저항했는가를 또 시기별로 나눠서 보고 있는 거죠. 대충 위치 감각만 조금 잡아드리면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자주 반복한 얘기긴 한데 일제 시대는 크게 세 파트로 나온다 그랬죠. 시기로 봤을 때 10년대, 20년대, 3, 40년대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10년대를 보통 우리가 통치에 있어서는 개빡센 무단 통치. 20년대는 조금 부드러워지는 문화 통치. 그다음에 3, 40년대는 전쟁의 시대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요 기준에 따라서 일제가 우리를 통치했었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저항하는 모습을 배우고 있는 건데 저항하는 모습은 크게 두 가지라고 했었죠. 어, 지금 당장 싸우자는 모습이 있고요. 주로 이제 무장투쟁 계열이죠. 그다음에 실력을 기르자. 실력을 기르자는 요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던 거예요. 대충만 정리해보면 실력을 기르자는 건 크게 두 가지를 기르자는 얘기였었죠. 뭐뭐 얘기했었어요? 머리가 빵빵해야 되고 지갑이 빵빵해야 된다. 머리가 빵빵해지기 위한 교육. 지갑이 빵빵해지기 위한 산업. 그죠? 산업 파트에서 물산장려 운동 얘기했었고요. 기억나시죠? 어, 기업들이 물건을 잘 열심히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자. 어떻게? 우리가 우리나라 물건을 사서. 그래서 물산장려. 국산품 애용이죠, 사실. 물산장려 운동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교육 파트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교육 파트의 운동도 크게 둘로 나눠진다고. 그죠? 수준 높은 교육에 전문가를 길러내는 교육. 그다음에 정말 민중의 기초 교육. 전문가를 길러내는 교육이 요게 이제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었죠.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었고 요게 해보려고 그랬다가 잘 안 되죠. 대신에 일본이 경성제국대학을 세워주는 거죠. 그다음에 기초교육에 있어서는 농촌 계몽 운동을 하죠. 그래서 민중들에게 뭘 가르치겠다? 글을 가르치겠다. 이런 얘기를 하죠. 글을 가르치겠다는 얘기를 하고, 그죠? 그리고 요 활동을 주로 신문사들이 하죠.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이런 데가 하죠. 사실은 이런 활동들 다 실력 양성 운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언제만 돼요? 20년대만 되죠. 20년대만. 그죠? 왜? 분위기가 험악할 땐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단어들, 뭐 밀립대학 설립운동이니, 뭐 민중에게 글을 가르치니, 이런 것들 다 20년대에 꽂아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애초에 이렇게 신문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신문이 나올 수 있는 것도 20년대밖에 안 된다. 1910년대에는, 어, 기억하시겠지만,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이런 것들을 다 폐지시키죠. 금지시키고요. 3, 40년대도 전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기존의 신문들을 폐간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다음에 이것도 하나 좀 봐주셨으면 좋겠는 게 물산장려는 기업들,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기업들이 좀 잘 물건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왕이면 물건을 살 때 우리나라 제품을 사주자.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이 운동이 왜 가능했는지를 좀 생각해 달라는 거죠. 일단은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기업, 그 기업에서 만든 물건을 잘 열심히 많이 사주자. 이 얘기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기업이 꽤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만들기가 많이 쉬워졌다는 거예요. 즉, 이게 뭘 배경으로 되는 거겠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겠어? 회사령이 뭐가 됐으니까? 신고제가 됐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기업 세우기가 좀 쉬워졌으니까 기업들이 좀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만드는 물건을 우리가 많이 사주자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또 뭐에 대한 저항이기도 해요. 뭐에 대한 저항이겠어요? 1920년대 일본의 경제 정책 보면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관세를 폐지하죠. 일본이 관세를 폐지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관세를 폐지한다는 건 대외적으로는 조선과 일본이 같은 관세를 통일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선을 사실상 일본의 영토 이내로 봐서 조선에 대한 관세를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관세를 폐지했으니까 일본과 조선 사이에 관세를 폐지했으니까 일본의 제품도 세금을 안 붙인 상태에서 조선에 들어오겠죠. 그러면 훨씬 싼 가격에 들어오는 거니까 국내 상품은 조금 설 자리를 잃겠죠. 거기에 대한 저항으로 하는 운동이기도 해요.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당장 싸우자는 거 보시면 요거는 강렬한 마음을 가지고 당장 싸우자고 하는 거니까 여건이 아무리 안 좋아도 하기야 하겠죠. 하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식민지가 됐으니까 국내에서의 활동은 조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합니까? 1910년대에는 당장 싸우자는 건 만주에서 하죠. 만주에서.
만주에 많은 독립운동 기지들을 건설하죠. 가장 대표적인 게 신민회가 만들었던 신흥무관학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다음에 경학사, 뭐 서전서숙, 명동학교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1910년대에는 만주에다가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죠. 기지를 건설하고요. 요 기지를 건설한 걸 바탕으로 이 건설한 기지를 바탕으로 막 무장투쟁을 시작하는데 그게 조금씩 성과를 내기 시작하는 게 20년대입니다. 요때 이제 요 당장 싸우자니 무장투쟁이 10년대에는 기지를 건설하고 어떤 활동의 바탕, 배경 이런 걸 만들고 20년대 들어가서 성과를 내기 시작한다는 거죠. 성과를 내기 시작하고요. 3, 40년대가 되면 전쟁의 시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는 일본이 본격적으로 누구를 상대로 전쟁하는 거예요? 만주 침략 중일 전쟁까지는 중국을, 그리고 태평양 전쟁 때부터는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하죠. 그러면 중국이나 미국이 일본을 상대로 싸우는데 우리도 일본을 상대로 싸우는 중이니까 우리가 그들 중국과 미국과 팀 플레이를 꿈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기준에서 봐주시면 되겠고, 지금 보려는 건 요 20년대에 냈던 성과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성과.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어, 어쨌든 3.1운동 이후에 국외에서 무장독립투쟁이 활발해집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3.1운동 이전에 1910년대 충분한 기지 건설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뭐 심리적으로도 3.1운동이 좀 사람들이 어떤 무장투쟁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핀 것도 좀 있겠죠. 어쨌든 그렇고요. 대체로 무장투쟁의 활동 배경은 지리적으로 보면 주로 만주, 연해주 지역이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식민지가 되기 이전부터 이미 많은 의병들이 올라가 있죠. 그리고 식민지가 된 이후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해도 무장투쟁 기지를 건설해도 주로 만주 연해주 지역에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봤던 지도들일 겁니다. 이렇게 만주, 연해주 이 지역에 보시면 여기가 만주 연해주죠. 만주 연해주 지역 여기서 이제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고 주로 여기서 군사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때 성과나 그 뒤의 역사는 우리가 이번 PPT에서 볼 건 사실은 요 네 글자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봉, 청, 간, 자. 요 네 글자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요게 사실은 너무 유명한 사건들이어서 몇 개 정도는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이거 혹시 그건가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야. 봉 뭐겠니 혹시? 봉. 봉오동 전투입니다. 봉오동 전투. 청은 청산리 전투죠. 봉오동 전투 이끌었던 장군 이름 혹시 아세요? 되게 유명한데 홍범도 장군이죠. 청산리 전투를 이끌었던 장군은 이거 친구들이 생각보다 대답을 잘 못해요. 근데 막상 말씀드리면 아 막 그래요. 김좌진 장군이죠. 김좌진 장군. 그래서 이게 아마 사실 홍범도 장군이나 김좌진 장군은 워낙 유명하고요. 어릴 때 이렇게 막 뭐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 그 위인전 이런 데서도 많이 보셨을 거고, 그리고 아마 초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배우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동안은 아마 그냥 독립운동과 일본을 상대로 맞서 싸우신 분들 그렇게만 생각을 했을 건데 이제는 조금 위치 감각을 박아달라는 거죠. 1910년대까지 독립운동 기지 건설하시고 1920년대부터는 본격적으로 일본을 맞아 싸워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셨던 분들 그렇게 이미지를 봐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봉오동 전투 보시면 1920년이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다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1910년대에 기지를 건설했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활동을 하는 거고요. 또 1920년 바로 직전에가 19년이잖아요. 19년 3.1운동에 어떤 조금 더 자극을 받아서 더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도 있겠죠. 어쨌든 봉오동 전투를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장군이 홍범도 장군이고요. 대한독립군을 이끌었다고 하는데요. 맞는데요. 맞는데 저는 좀 부탁을 드리는 게 이런 군부대 이름보다는 이 전투를 이끌었던 장군 이름을 중심으로 기억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봉오동 전투도 그렇고 뒤이어서 배울 청산리 전투도 그렇고 한두 개의 독립군 부대가 치른 전투가 아니에요. 되게 많은 독립군 부대들이 힘을 모으고 모아서 치른 전투인데 그중에 조금 주도적 역할을 했던 게 홍범도 장군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어쨌든 홍범도 장군께서 일본군을 맞아서 만주에서 싸워서 이긴 전투가 봉오동 전투고요. 그다음에 청산리 전투도 마찬가지예요. 김좌진 장군이 북로군정서라고 하는 군부대를 이끌어서 맞서 싸워서 이긴 건데 이것도 사실은 김좌진 장군 이름 정도만 기억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청산리 전투에서 김좌진 장군이 이끌었던 부대가 북로군정서군이죠. 근데 이 군대도 사실은 앞전에 봉오동 전투에 참여해요.
참여하고요. 지금 봉오동 전투를 이끌었다는 대한독립군 이 군부대도 청산리 전투에 어느 정도 참여해요. 그러니까 이 봉오동 전투나 청산리 전투는 부대 단위로 보면 어느 부대가 이 전투를 이겼다라는 느낌보다는요. 기본적으로 청산리 전투도 그렇고 앞선 봉오동 전투도 그렇고 되게 여러 개의 전투들을 묶어서 그 동네 이름을 붙여서 얘기하는 건데 이런 전투들은 그 인근에 있는 독립군들이 다 하나하나 힘을 모아서 치르는 전투이기 때문에 주도하는 부대는 있을 수 있어도 하나의 부대가 이기는 전투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인근에 되게 다양하게 활동하는 여러 개의 독립군 부대들이 힘을 모으고 모아서 여러 개의 군 부대들이 힘을 모아서 치른 전투이기 때문에 특정 군 부대가 다 모든 걸 주도한 것처럼 얘기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거지. 따라서 앞선 봉오동 전투도 그렇고 지금 청산리 전투도 그렇고 주도했었던 장군 정도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게 조금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봉오동 전투는 홍범도 장군, 청산리 전투는 김좌진 장군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청산리 지역에서 크게 물리치게 되는데요. 지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건 지도가 아니죠. 청산리 전투 기념사진과 김좌진 장군의 사진을 보고 계시고요.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그 위치를 지도에서 보면 이래요. 오른쪽에 연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게 봉오동 전투 지역이고 그 왼쪽 아래, 왼쪽 남쪽에 그걸 무슨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 짙은 묽은 녹색 하여튼 청산리 냅처 지역입니다. 그래서 되게 생각보다 넓은 지역을 포함하고 있죠. 봉오동 전투나 청산리 전투 다 하나의 전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인근에 있었던 여러 개의 전투를 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딱 두 번 이겼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되게 여러 개의 전투를 이긴 건데 그걸 묶어서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우리가 이기고 나서 일본 입장에서는 진 거잖아요. 일본이 이 패배에 대해서 되게 생각이 많아져요. 생각이 많아지는데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지금 이 패배가 사실은 뭐 우리 입장에서야 우리 민족의 역사니까 자랑스러울 수 있지만 객관적인 시각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민족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내용을 들으면 사실은 조금 의아한 내용이거든요. 무기 수준이 어디가 높아요? 일본이 높잖아요. 병력의 규모는 병사 숫자는 어디가 많겠어요? 일본군 부대가 훨씬 많다고.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이길 수 있냐고요. 물론 간절함이 있고 열정이 있고 막 이런 것도 있지만은 전투를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건 조금 부족함이 있죠. 아주 틀리지 않겠지만은. 그럼 얼른 생각할 수 있는 게 지형 지리를 잘 알고 있나? 그것도 맞아요. 왜냐면 되게 올라와서 활동한 지 오래된 분들이세요. 독립운동의 뜻을 품고 이렇게 만주 지역으로 올라와서 무장투쟁 활동을 하신 지가 오래된 분들이기 때문에 그 인근 지역의 어떤 지형이나 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이해가 있으신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일본군 입장에서는 그것만으로는 이런 패배를 설명하기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하냐면 물론 지금 뭐 김좌진 장군이나 뭐 홍범도 장군 그 독립군들이 아마 좀 영민하고 빠르게 잘 싸우는 모양인데 오케이 인정. 근데 그것만으로 우리의 패배를 설명하기는 부족하다. 지리를 잘 알고 있다고? 그것도 인정하더라도 부족하다. 그래서 아마도 이 만주 지역에 되게 독립군 아니라도 평범한 많은 일반인들이 살고 있는데 이 일반인 조선인들이 독립군을 돕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섭고 용기가 안 나서 자기가 직접 독립군으로 나서서 싸우진 못해도 최소한 그 독립군들에 대해서 어떤 미안함이나 감사함, 고마움은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일반인들이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독립군들을 혹시 도와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일본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일본군의 표적이 넓어지게 되는 거죠. 일본군이 더 이상 독립군만 표적으로 삼는 게 아니고 누구도 표적에 포함하는 거예요. 일반인들도 표적으로 삼게 되는 겁니다. 일반인들도. 언제랑 비슷해요, 이거? 우리 의병활동 막바지에 남한대 투벌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그때 일본군이 그랬잖아요.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거치면서 진압을 하고 또 해도 또 덤벼드네. 이건 일반인이 돕고 있나 보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어요? 남한대 투벌 내용이 뭐였어요? 독립군을 포함해서 민간인을 학살하기 시작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게 바로 간도 참변이에요. 간도라고 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어, 보통 우리나라 북부지방 우리나라 한반도를 벗어난 압록강 두만강 벗어난 요 지역을 다 크게 만주라고 하죠. 이 만주 중에서 한반도에 가까운 지역을 간도라고 해요. 요 지역이 간도야, 간도. 그러니까 이 간도 지역에는 일반인 한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죠.
그러니까 일본군 생각에는 만주 지역 중에서도 특히 저 간도에 살고 있는 한인들이 독립군 부대를 돕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일본군의 표적은 독립군을 포함해서 간도 지역에 살고 있는 일반인 한인들까지도 표적으로 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을 굉장히 많이 학살하게 됩니다. 이걸 간도 참변이라고 불러요. 간도 참변이라고 부른 이 참변이란 단어에서 아 일반인을 공격한 거구나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죽였어도,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이 죽었더라도 만약에 그 사람들이 어떤 일반인이 아니고 병사고 싸울 의지가 있어서 싸우다 죽은 거면 참변이라기보다는 뭐 패배, 뭐 패전 이런 표현을 쓰겠죠. 참변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싸울 의지가 없었던,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고 싸울 의지도 없었던 사람들을 대규모로 죽인 학살 사건이기 때문에 참변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예상이 되시죠? 독립군 부대 입장에서는 나야 내가 독립군 활동을 하다가 죽음을 각오하고 시작한 거니까 죽음을 겪게 되더라도 뭐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근데 나의 활동으로 인해서 일반인 한인들이 공격을 당한다. 이건 견딜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마치 남한 네트볼 때처럼 또 어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떠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멀리 만주 간도 지역을 벗어나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독립군 부대가 옮겨가는데 어디로 옮겨가냐면 러시아 지역으로 옮겨가게 돼요. 그걸 자유시라고 해요. 그 옮겨간 지역을. 러시아 도시 명칭으로는 스보보드니라고 하고요. 이제 우리는 자유시라고 하죠. 근데 여기로 옮겨가게 되는데 이거를 러시아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지금 우리나라 독립군 부대가 이 간도 참변을 피해서 러시아 땅 자유시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되게 수백 명의 한국인 남자애들이 어떤 상태로? 독립군이니까 무장한 상태로 자기네 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그럼 이거 받아줄 수 있겠어요? 이거 받아주기가 부담스럽죠. 어떻게 보면 사실은 침략으로 여겨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독립군 측에서 상황 설명을 하긴 해요. 우리가 지금 너네를 침략하려고 들어온 게 아니라 우린 지금 아시다시피 식민지 상태고 여기에 대한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데 막 우리가 독립운동 하는 걸 가지고 민간인을 죽이고 막 이러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서 급히 자리를 피하게 됐다. 그래서 잠시 이곳에 머무를 수 있게만 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러시아, 소련 입장에서는 이게 부담스럽죠. 왜 가장 부담스러운 지점이 뭐겠어요? 얘들이 차고 있는 무장이죠, 무장. 그래서 러시아 측에서 뭐라고 하냐면 오케이 받아주겠다. 받아주는데 대신 조건이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 조건이 뭘지는 예상이 되시죠? 무장을 해제하라고 해요. 무장을 해제하라고 하는데 이걸 독립군들이 이 무장 해제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해요. 왜냐면 독립군들에게 무기는 나의 어떤 정체성이자 나를 지켜주는 마지막 수단이거든. 그러니까 못 버리고 싶어 하죠. 그래서 독립군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어요. 어떤 사람들은 러시아 입장이 이해가 가니까 러시아에 협조하자고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무장은 나의 정체성이니까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끼리도 갈등이 생기고요. 이렇게 갈등이 생기면 무장해제가 잘 진행이 되겠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 소련 군대가 우리 독립군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굉장히 심한 참변을 입게 되죠. 그래서 이때 굉장히 많은 독립군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요. 그래서 더 이상 자유시에서 활동하는 것도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만주 지역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만주 지역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요. 어, 그리고 그 뒤에는 독립군을 조직을 다시 한번 정비를 해봐요. 그래서 만들었던 게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 세 개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개를 어떻게 해서든 하나로 합쳐서 힘을 모아보려고 하는 민족 유일당 운동을 전개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왜 잘 안 되냐면 이걸 당을 합칠 때 개인 단위로 합칠지 아니면 단위 어떤 단체 기존의 단체 규모를 인정한 상태에서 단체와 단체를 연결하는 방향으로 합칠지 뭐 이런 것들에 고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로 합치려고 했지만 하나로 합치는 건 잘 안 되고 결국은 하나로는 못하고 두 개로 정리가 됩니다. 그게 국민부와 혁신의회입니다. 이런 식으로 만주에서 다시 조금씩 독립활동을 이어갔다는 건데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 있죠? 이 화면에 나오는 이 노란색 표현들은 다 기억 못 하셔도 괜찮아요. 지나가셔도 괜찮으니까 봉천간자 끝나고 나서 러시아 땅 자유시로 넘어가고 난 뒤에 다시 만주로 돌아와서 조금씩 활동을 시작했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만주에 있었던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의 위치입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의열투쟁인데 의열투쟁은 비슷한 말로 뭐가 있어요? 의거가 있죠. 의거.
의거가 있죠. 의거가 있고요. 잠시만요. 일단은 의열투쟁은 우리가 당장 싸우자는 운동 방식 중에 하나고, 이런 방식의 운동은 우리가 이미 식민지 되기 직전에 몇 차례 사례를 봤었죠.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 죽인 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고요. 장인환 전명훈이 스티븐스 죽인 것도 그렇고요. 나철 오기오가 오적 암살단 꾸렸던 것도 그렇고, 주로 요인을 암살한다든지 기관을 폭파한다든지 뭐 이런 활동을 얘기합니다. 네, 이런 활동을 왜 생각을 하게 되냐면, 사실은 우리 그렇잖아요. 그 임시정부를 만들고 나서 임시정부가 되게 힘들어하고 약해졌던 게 임시정부 내부의 갈등 때문이었죠. 임시정부 내부에서 외교론이 맞느냐, 무장투쟁론이 맞느냐, 뭐 이런 갈등이 벌어지잖아요. 둘 중에 뭐가 맞아요? 사실 이건 되게 비참한 논쟁이죠. 왜냐면 외교론으로도 답이 없어 보이죠. 외교론이 맞는 방법이었으면 애초에 을사늑약이 안 맺어졌겠죠. 그리고 3.1운동이 벌어진 배경도 뭐였어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났다는 거였잖아요.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파리 강화회의 할 때 그때 회의를 주도했던 게 윌슨 미국 대통령이었죠. 그래서 그때 미국 대통령이 했던 얘기가 민족 자결주의라고. 모든 민족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식민지에서 마치 다 독립시켜 줄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막상 어느 나라 식민지만 독립을 해요? 패전국들이 가지고 있었던 식민지만 독립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이 승전국이니까 독립을 못했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나라가 독립을 원하거나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일본이 승전국이기 때문에 당장에 우리가 어떤 외교적 방법으로 독립할 방법은 없다는 거죠. 그럼 무장투쟁은 되겠어요? 일본을 상대로? 요 시기면 힘들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의열투쟁을 하게 되는 계기가, 사실 현실적인 상황에서 독립운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은 그나마 떠오르는 방법이 외교론, 아니면 되든 안 되든 뜻을 가지고 싸우는 무장투쟁, 요 정도일 텐데, 사실은 둘 다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데 독립운동을 포기는 못 하겠으니까 선택하는 활동이 의열 활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가 3.1 독립선언을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서, 외교론도 어려울 것 같고 잘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무장투쟁도 한계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새로운 방식, 의열 활동을 펼쳐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만들어진 단체가 의열단이요. 말 그대로 의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1919년에 김원봉이 조직을 하는데, 이때 의열단은 조금 일찍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어떤 임시정부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외교론의 방식이나 무장투쟁의 어떤 군부대를 가지고 일본과 싸운다는 그런 방식이 다 현실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미 조금 빠른 시점에 의열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단체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 의열단에도 되게 뭐 요인 암살하려고 하고 기관 폭파하려고 하고 이런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소개 영상은 간단하게 따로 올려드릴 건데 보셔도 좋고 안 보셔도 좋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주에서 김원봉이란 독립운동가가 이렇게 의열 활동을 중심으로 목적을 두는 의열단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던 내용처럼 일제 주요 기관을 폭파한다든지 고위 관리자나 친일파를 처단한다든지 이런 걸 활동 목표로 하고요. 조금 눈여겨볼 만한 게 신채호라는 선생님께서 쓰신, 저분 역사학자예요. 역사학자고요. 우리나라 역사 중에서 되게 우리나라의 어떤 민족적 자부심, 민족성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역사책을 많이 쓰신 분이에요. 그리고 일제 강점기 위해서는 어떤 독립을 위한 노력도 많이 하셨고, 그런 분인데, 그런 분이 조선혁명선언이라는 글을 써요. 이 글의 내용은 뭐냐면 간단합니다. 이 글의 내용은 우리가 어떤 애매한 방법으로는 독립이 힘들다라는 얘기를 해요. 외교론이라든지 실력 양성론이라든지 이런 애매하고 착한 방법으로는 독립이 힘들고, 우리가 무장투쟁을 통해서 강렬하게 싸우고 항전해야만이 어떤 독립을 일궈낼 수 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민중혁명,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이 책에서는. 그래서 어떤 뭐 외교론, 아니면 뭐 실력 양성론, 뭐 자치론, 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방법으로는 안 되고, 우리는 반드시 혁명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일본을 상대로 맞서 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이런 얘기를 담은 책이 조선혁명 선언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인데 김원봉은 이 책의 내용을 활동 지침으로 삼아서 의열단을 꾸려가게 되죠. 그다음에 한 분 더 보셔야 될 게 이분이십니다. 김구 선생님. 지금 이 타이밍에 김구 선생님이 나온다는 건 김구 선생님께서 의열 활동을 하는 단체를 이끌었다는 거겠죠. 혹은 본인이 직접 하셨거나, 본인이 직접 하신 건 아니고
의열 활동을 하는 단체를 이끄시게 된 건데 김구라는 인물을 딱 봤을 때 김구는 뭐 때문에 유명한 인물이에요? 모두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임시정부를 포기할 때 임시정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멱살 잡고 끌고 다니신 분이 김구 선생님이시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김구 선생님 사진을 보여드린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이 시점에서 만드는 의열 활동 단체가 김구의 임시정부와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는 단체다. 이렇게 봐달라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단체가 한인애국단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어떤 임시정부를 되살리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진 단체로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봐봐. 우리가 임시정부가 마지막에 국민대표 회의를 열었던 이유도 그렇고 깨지는 이유도 그렇고 결국 외교론이 맞느냐 무장투쟁론이 맞느냐 요 논쟁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 논쟁이 비참한 이유는 둘 다 안 될 게 뻔하니까. 그죠? 그래서 비참하다고 얘기를 했던 건데 요런 논쟁에 대해서 그리고 이 논쟁 때문에 임시정부에서 결국 결론이 안 나고 많은 사람들이 임시정부를 포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김구는 어떤 입장인 거예요? 김구는 외교론, 무장투쟁론 둘 중에 뭘 고를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걸 하고 그리고 뭐만 하지 말자. 포기만 하지 말자라는 게 김구의 뜻이었죠. 그러면 김구가 생각해 봤을 때는 이제 국민대표회의도 결론 없이 끝났고 많은 사람들이 임시정부를 빠져나가요. 임시정부가 해체 직전이야. 굉장히 약해. 그럼 임시정부가 쏟아부을 수 있는 돈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적겠죠. 그러면 김구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거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임시정부도 너무 많이 약해졌고 그래서 어떤 대규모의 비용을 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한다는 건 어떤 의미겠어요? 어떤 임팩트가 커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가장 해볼 만한 활동이 의열투쟁인 거죠. 의열투쟁.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외교론과 무장투쟁론의 갈등 때문에 국민대표회의가 결국은 결론 없이 결렬이 되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김구는 조금씩 되게 목숨 걸고 임시정부를 겨우겨우 지켜내다가 어떤 임시정부의 어떤 입지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인애국단이라는 의열단체를 조직하게 되는데 연도를 조금 주목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연도. 몇 년이라 그래요? 1931년이라고 하죠. 1931년이라고 하는데 요때면은 30년대네.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 뭐가 시작되는 시대예요? 전쟁이 시작되는 시대죠. 전쟁이. 그죠? 그러면 김구는 무슨 꿈을 꾸는 거예요? 일본이 지금 전쟁을 치르게 된 상대 중국과 일단은 중국이잖아요. 그 시작은 만주를 침략해도 중국을 침략하는 거니까. 중국과 조금 팀 플레이를 하면 일본을 상대하는데 어떤 승리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사실 당연해 보여도 당연하지 않거든요. 중국의 적도 일본이고 우리의 적도 일본이니까 그럼 우리와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팀을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맞는데 이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팀 플레이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로 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신뢰가 있어야 된다고. 신뢰가. 그러니까 사실 한인의 국단의 활동 목적은 임시정부를 되살리기 위한 게 맞는데 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어떤 임시정부가 지금 너무 약해졌기 때문에 가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이미 일본과 싸우고 있는 누구에게 신뢰를 얻기 위한 거야? 중국에게 신뢰를 얻기 위한 활동이라고 보시는 것도 괜찮은 해석이에요. 그래서 김구가 전쟁 상황에 들어갔고 일본이 중국과 싸우고 있으니 그리고 우리도 일본과 싸우고 있으니 우리가 중국과 한 편이 되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한인의 국단의 대표적인 의열 활동이 이 두 개가 제일 유명해요. 이봉창 선생님, 윤봉길 선생님 이 두 분이 유명하신데 사실 여러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은 이봉창 선생님은 거의 처음 들어볼 거예요. 근데 윤봉길 선생님은 더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일단은 이봉창보단 윤봉길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어떤 드라마틱함 이런 걸로만 보면 이봉창 선생님이 조금 더 드라마틱해요. 일본의 심장부 도쿄에서 사건을 저지르고 있고 사건의 대상도 일본 천황을 노리고 있죠. 그래서 드라마틱한 걸로만 보면 이봉창 선생님이 조금 더 드라마틱한데 우리한테 조금 더 많이 알려진 건 윤봉길 선생님이잖아요. 왜 윤봉길 선생님이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봐봐.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잖아요. 그리고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어,
상해도 침략을 해요. 상해도 침략을 해서 상하이를 점령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요 윤봉길이 사건을 일으킨 때는 일본군이 상하이를 점령하는 걸 성공하고 나서 축하 파티를 열 때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장군들이 들어오지. 여기서 이제 폭탄을 날려서 일본군 장군들을 죽이는 건데, 이 활동을 했던 가장 큰 목적이자 효과는 뭐냐면, 사실 그렇잖아. 중국이 일본한테 상하이를 뺏긴 거면 누가 나서서 이걸 막아야 돼요? 중국이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물론 중국은 막고 있지. 근데 웬 한국인 청년이 중국도 하기 힘든 일본군 장군을 몇 명씩이나 죽이는 그런 사건을 저질렀단 말이야.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아 역시 조선의 독립군들도 그 뭐야 어, 일본군과 싸울 의지가 강하구나라는 걸, 일본군 장군을 죽여버리는 걸 봐서는 일본군과 싸울 의지가 굉장히 강한 조선인 청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윤봉길의 이 사건부터 우리는 어떤 일본을 상대로 같이 팀 플레이로 싸울 만하다 이런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윤봉길을 계기로 해서 임시 정부가 중국의 지원을 받고 중국과 팀 플레이로 움직이는 그런 계기가 되죠. 그래서 윤봉길 선생님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전쟁기로 접어들어 가면서 이렇게 어, 중국과 팀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중국의 어떤 신뢰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윤봉길이 이렇게 도시락 폭탄은 아니라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뭐 도시락 폭탄을 던져서 이렇게 일본군 장군을 중국에서 죽인 일, 그 일을 이제 중국 애들이 가치 있게 알아보고, 그래서 이 윤봉길 사건을 계기로 우리 임시정부 독립운동가들과 어떤 중국이 함께 움직이는 그런 계기가 됐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